자, 오늘의 메인 얘기는 이겁니다. FCA라 그러는데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르노와 합병 추진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세계 3위 자동차 업체가 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르노 쪽에서는 어서 하자 뭐 이런 분위기고, 피아트 쪽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거의 되지 않을까 지금 이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게 왜 합병을 추진하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게 오늘의 메인 내용입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겠죠. 현재 세계 자동차 그룹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 업체 10개입니다. 10개. 이 아래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천만. 여기까지가 천만 클럽이에요. 1위가 폭스바겐이고요. 2위가 르노 닛산, 3위가 도요타. 르노하고 닛산도 원래 지분 구조는 있지만 다른 회사긴 한데 지분이 워낙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보거든요. 르노 닛산이 천만, 도요타가 천만. 그 아래가 이제 현대기아, GM, 포드 정도, 혼다까지 요 정도가 세컨 그룹 정도 되고, 그 아래가 이제 서드 그룹 정도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현대기아차도 대단하죠. 5위권이에요. 5위권. 판매 대수로만 따지면 벤츠, BMW는 몇 위인가요? 벤츠, BMW 어디 있을까 얘들아?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판매 대수로는 없어요. 왜 없냐? 그것도 조금 있다가 이 방송을 보시면은 알게 됩니다. 왜 판매 대수로는 저기에 못 들어갔을까? 자, 이거를 왜 이런 지금 자동차 그룹이 이렇게 개편이 됐는지를 알려면은 아셔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1998년에서 2000년 정도 사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거든요. 자동차 업체로 보면은. 그게 언제냐면은 여기에요. 요 라인부터 요 전과 요 후가 자동차 업체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는 간격이 달라요. 1년 단위로 한 거거든.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뒤에는 지금 스케일이 1년 단위로 찍고 앞에는 5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이지, 뒤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거든요. 요 전후를 대비해서 자동차 업체가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98, 99, 00, 01년입니다. 그 년도. 왜 그때가 문제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때는 이미 북미, 미국은 좀 쇠락을 했어요. 쇠락을 하고 일본 도요타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가운데 잘 보시면은 보라색, 이게 뭡니까? 아시아죠. 중국이 자동차 시장을 좀 개방을 시작합니다.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하고 현대기아차와 일본 차들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면서 치고 올라가던 시기가 이때예요. 자, 그러면은 물론 중국발이 굉장히 크지. 앞과 뒤가 다른데 이쪽에서는 경쟁에 밀린 회사들이 야,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그래프를 이해하세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굉장히 M&A가 메가 멀저라 그러는데 굉장히 큰 M&A가 자동차 시장을 휩쓸어요. 우린 기억이 안 나겠지만. 폭스바겐만 해도 1998년에 부가티를 부활시키고 롤스로이스를 인수했다가 벤틀리만 가져와요. 롤스로이스는 딴 데 가죠. 람보르기니도 98년 인수하고, 르노는 닛산 지분을 인수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닛산 지분을 40% 넘는 걸 인수를 하고, 이게 르노를 살렸죠. 이게 르노를 살리고 2000년에 삼성자동차를 인수합니다. GM은 2002년에 대우가 해체되면서 GM이 대우를 인수하고 사브를 인수합니다. 현대차는 98년에 기아차를 인수하죠. 자, 요렇게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 M&A를 한 애들이거든요. 아까 전에 톱10을 다시 보면 98년하고 2000년 사이에 성공적인 M&A를 했던 폭스바겐, 르노 닛산, GM, 현대기아까지가 살아남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폭스바겐을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경영권 다툼이 좀 있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보죠. 자, 그러면은 성공적인 M&A를 했는데 특히 르노 닛산은 완전 대박이 났죠. 닛산을 사서 완전 대박이 났거든요. 참 궁금증이 생기잖아. 이건 뭐야? 야, 너는 현대차도 기아차를 1998년에 산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1998년에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게 우리나라 성공적인 M&A로 따지면은 두 손가락 안에 들걸? 첫 번째라 그러면은 옛날에는 첫 번째였는데 지금은 하이닉스 인수가 워낙 대박이 나서 SK 하이닉스 인수를 많이 갈 것 같은데, 현대차가 기아차를 산 게 신의 한 수라고 불려요. 신의 한 수. 자, 그럼 도요타는 뭘까? 도요타는 이때 당시 뭐였냐면, 도요타는 다른 회사들하고 전략이 달랐어요. 얘들은 M&A를 하면서 뭐 기술과 등치를 키우는 이쪽 전략으로 쭉 나갔는데, 도요타는 해외에 생산 공장을 늘려요. 그때 당시 기술력이 워낙 막강했거든. 워낙 막강하고 자기들이 많이 만들어도 비용 관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 시설을 글로벌하게 늘립니다. 여기저기 저기에서 3개의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3개의 도요타로 불려요. 그때 거의 세계 경영을 했죠. 동일한 제품을 한꺼번에 여러 개의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똑같은 걸 만드는 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이러다 보니까라고 얘기하면 뭐하더라도 이게 발생해요. 기억이 나십니까?
토요타 리콜 문제가 다른 회사들보다 리콜 문제에 비해서 굉장히 컸거든요. 이거 물론 나중에 뭐 배기량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왜 컸냐면은 토요타는 저 거대한 모든 게 사실상 원라인에 가까웠거든요. 원라인이라고는 뭐 하더라도 토요타라는 제품 안에 하나가 중간에 이렇게 빵꾸가 나면은 거의 모든 토요타 제품이 다 영향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 르노, 닛산은 르노하고 닛산 회사가 달라요. 예를 들면 GM도 뭐 대우가 있고 사부가 있고 나중에 넘어갔지만 이게 있고 저게 있고 많거든. 현대기아도 현대차, 기아차 나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었는데 이 거대한 전 세계에 걸친 거대한 라인을 동일하게 유지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줄줄이 모든 차들이 싹 걸리는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뭐 발판 게이트라 그러잖아. 우리 브레이크 아래 뭐 발판이 뭐 말려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하고 나중에 대량 리콜을 하죠. 대량 리콜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겠지만 토요타만은 방식이 달랐어요. 지금도 성장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자,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자 그러면은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씨 여기입니다. 여기 99년 2000년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자동차 양인데요. 일본 별 변화 없죠. 한국 똑같습니다. 자동차 생산량 소비량은 이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중국이거든요. 중국 대단하죠. 중국 폭스바겐이 지금 세계의 넘버원 회사가 된 이유가 폭스바겐이 중국에 가장 먼저 들어갔거든요. 상하이 자동차하고 손을 잡고 중국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중국 시장이 1위야 1위. 자 이게 이렇게 터지는데 승용차 개방 시장을 2000년대 1900년대에서 2000년대 개방을 확대합니다. 개방을 확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도 사실은 약간의 제한이 있는데 지금은 2022년까지 투자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데 계획대로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외국인 투자 제한이 있거든요. 조금은 그것까지 없어지겠다는 계획대로 갈 것 같은데 자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중국 시장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은 요게 토요타예요. 쭉 가다가 여기서 아까 전에 말한 리콜을 맞죠. 훅 떨어집니다. 정말 훅 떨어졌다가 리콜로 한동안 고생을 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갔어요. 토요타는 꿋꿋하게 우상향을 하죠. 토요타가 참고로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했냐? 이게 기아차, 이게 현대차, 이게 토요타거든요. 토요타도 중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하고 비스무리해요. 토요타는 중국 시장에서 그렇게 성공을 못했지만은 다른 시장에서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가는 대단한 회사죠. 자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은 포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안 좋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기아차를 산 다음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2014년에 꺾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많이 꺾였는데 2014년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었죠. 한전부지. 한전부지가 당시에 3조 3천억으로 가격이 예상이 됐는데 10조를 주고 샀죠. 10조를. 이게 우연의 일치긴 한데 하필이면 현대차가 돈을 이렇게 많이 사는데 썼을 때 그때부터 이게 좀 떨어져요. 저게 사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저걸 안 사도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저걸 대비해서 뭔가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저기다 돈을 투자하면서 좀 떨어지죠. 그리고 하필이면 2014년이거든요. 현대차가 부지를 산 다음에 그때부터 현대차와 토요타의 순이익률이 역전이 되죠. 이게 사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안 사도 역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은 요 타이밍에 돈을 쓴 다음에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엄청나게 손해를 봤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대차가 삼성동 분지를 샀다가 땅값이 얼마가 올랐다? 50%가 올랐어. 공시지가가 50%가 올랐기 때문에 물론 그때 3조 3천억짜리를 10조에 사서 뭐 이 정도 올라도 본전이라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쨌건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동 일지에 호재가 겹치면서 지금 부지지가가 50% 상승해서 당시 투자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폭스바겐형이 세계적인 지금 1등 판매량이 1등인데 이게 폭스바겐의 판매량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폭스바겐을 살린 게 중국이죠. 폭스바겐이 00년 01년부터 중국 시장에서 지금 1등이니까 완전히 석권하면서 나머지는 별 변동이 없는데 세계 1등 회사가 됐는데 참고로 폭스바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죠. 이게 다 폭스바겐 브랜드입니다. 뭐 아우디, 벤틀리, 부가티, 람보르기니 다 한 회사예요. 포르쉐까지. 폭스바겐이 기업 구조가 얼마 전에 굉장히 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폭스바겐 그러면 맨 처음 생각나는 게 포르쉐잖아요. 포르쉐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어요. 이분은 딸이 아니라 딸의 아들이죠. PA라는 딸이 있고 포르쉐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PA라는 딸이 있고 포르쉐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포르쉐는 말 그대로 포르쉐 만든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PA 쪽은 폭스바겐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폭스바겐은 20%인가 이상 지분을 못 올렸기 때문에 폭스바겐 쪽에 딸이 꽉 잡고 있고 포르쉐 쪽은 아들이 꽉 잡고 있었는데 문제는 얘네 둘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폭스바겐 법이라고 있었는데
2005년까지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폭스바겐에서 20%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어요. 그냥 뭐 말 그대로 가질 수 없는 떡이었는데 이쪽 중동 쪽 자금이 들어오면서 2005년에 폭스바겐법이 없어지거든요. 중동 애들이 폭스바겐을 나눠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니까 폭스바겐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얼마 전까지 일이에요. 폭스바겐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시고 지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문 기사 같은 데 보면은 폭스바겐이 포르쉐를 인수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쪽 아까 전 오너 있죠. 아들 쪽 포르쉐와 딸 쪽 PA 가문이 양쪽에 들고 있었는데 폭스바겐을 지배는 못하고 있었잖아요. 저게 풀리면서 어떤 딜을 하냐면 이쪽에 포르쉐 가문이에요. 포르쉐 지주회사가 있고 쭉 해서 결국에는 자동차 제조사 포르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 누구냐면은 딸 쪽 PA 가문인데 이쪽에 폭스바겐 지분을 좀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들고 있지 못했는데 법이 풀리면서 잘 보면 포르쉐 쪽에 있던 그 포르쉐 가문 쪽에서 폭스바겐 지분을 50%까지 늘려요. 막 삽니다. 폭스바겐을 지배하고 싶었거든요. 옛날에 법 때문에 안 돼서 막 지배하고 싶어서 막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가 폭스바겐을 사는 그런 양식이 됐는데 리만이 터지면서 얘네도 자금이 모자라죠. 자금이 흔들리니까 아이디어를 냅니다. 진짜 똑똑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무슨 아이디어를 내냐 딱 보면은 얘네가 포르쉐하고 PA 쪽이 이런 식으로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양다리로 지배하고 있어서 자금이 2배로 나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과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야 양쪽을 다 지배하니까 자금이 2배로 나가는데 돈이 부족해. 리만 사태 같은 게 터지니까. 근데 지금 돈을 희석시키지 않고 이 지분을 유지하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엔 천재적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구조를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포르쉐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지면은 발이 2개잖아. 발이 2개면은 돈이 2개가 돼요. 돈이 2배로 들어. 그러지 말고 요렇게 하면 나는 여기만 갖고 있으면 되죠. 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깁니다. 포르쉐가. 그래서 포르쉐 자동차 자기 제조사를 폭스바겐에 팔아요. 폭스바겐이 현금을 주고 이걸 사죠. 그 현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일로 가죠. 그 현금은 나한테 왔어. 나는 순식간에 현금 부자가 됐는데 어쨌건 나는 이를 통해서 지배를 하고 얘를 통해서 지배했기 때문에 나의 지배 구조는 바뀌는 게 없죠. 나는 돈이 모자라서 양쪽 중에 하나가 지금 잘리게 생겼는데 이거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몇십 조의 돈이 생기면서 지배 구조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걸로 포르쉐 가문과 아까 PA 가문이 폭스바겐과 포르쉐를 동시에 지배하게 됩니다. 요 아이디어로.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됐냐? 폭스바겐에 있는 주주들은 바보냐? 폭스바겐의 이사회를 누가 점령하고 있다? 얘네가 가지고 있거든. 폭스바겐의 이사회 의장들이 포르쉐 그 아들 딸들이에요. PA하고 포르쉐 애들. 거기 가다 여기 이사회에 있으니까 폭스바겐 지분 얘 파는 거 여기서 땅땅땅 오케이. 이거 사는 거 땅땅땅 오케이. 그 때문에 여기가 끊기고 요렇게 일렬로 내려가서 돈은 돈대로 벌고 지분 구조를 유지하는. 요게 되면서 폭스바겐이 지분 구조가 요런 식으로 완성이 돼요. 무려 50%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포르쉐 PA 가문이 요런 식으로 내려와서 50%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게 됐죠. 요건 이제 그 정부고 요거는 카타르니까 얘들을 합쳐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쟤네들끼리 박터지게 싸웁니다. 박터지게 싸우는 건 똑같아요. 폭스바겐 뭐 비교적 손자의 난이라 그러거든. 아까 포르쉐와 PA파라 그러지 이 둘이 박터지게 싸우는 건 똑같습니다. 포르쉐파 아들 쪽과 딸 쪽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회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까. 자, 그 다음에 2등 회사. 1등 회사는 저 M&A와 저걸로 살아났고 2등 회사 르노를 보면 자, 르노가 1999년에 상황을 보니까 모든 회사들이 M&A에 목을 메고 있거든. 르노를 살린 딜입니다. 1999년에 르노가 200만 대고 닛산이 245만 대였는데 닛산이 망할 뻔해요. 1999년에 닛산이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쭉 나거든.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자기를 팔려 그래. 근데 아무도 안 샀는데 르노한테 가서 나를 사주세요 해서 르노가 닛산의 지분 37%를 5조에 삽니다. 6조? 6조에 삽니다. 6조. 이게 르노를 살리고 이게 아직도 르노와 닛산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당시에 닛산 매출을 보면은 이렇게 수익률 매출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망할 뻔해요. 닛산이 망할 뻔하다가 르노가 딱 사자마자 정말 타이밍 죽이죠. 르노가 사자마자 매출이 미친듯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닛산이 지금 르노보다 훨씬 커요. 게다가 통합을 할 때 르노에서는 해결사를 보내죠. 닛산으로. 누굴 보냅니까? 여기서부터 신문에 많이 나오는 아저씨를 해결사로 보내요. 얼굴 보면 아십니까?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입니다. 킬러죠, 킬러. 구조조정과 너희들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선생님을 보냅니다. 선생님을 보내서 닛산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다행히 이 선생님의 목표는 닛산을 살리고 돈을 버는 거였어.
돈을 버는 거였기 때문에 닛산도 카를로스 곤 아저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어요. 뭐 그럭저럭 그래 뭐 어쨌건 우리 살린다니까 큰 불만 없이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죠. 누굽니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인데 이 아저씨가 왜냐하면은 르노의 대주주가 프랑스 정부거든요.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 보니까 닛산이 잘 나가. 근데 그 르노도 닛산 덕분에 잘 나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나가니까 이 장관 시절부터 뭐를 주장하냐면은 두 개를 합쳐야 된다고 주장을 해. 그땐 장관이었지. 두 개를 합쳐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고은 아저씨는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열성적으로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장관이잖아. 대통령이 아니었거든 그때는. 뭐 생각나면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무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고은 형이 임기가 거의 다 돼요. 임기가 거의 다 되는데 대통령이 돼서 다시 물어보겠죠. 합칠 거냐고. 고은 형 입장에서는 합쳐야겠어요? 안 합쳐야겠어요? 이 상황에서. 자기 임기는 거의 다 되고 있고 주장하던 형이 대통령이 돼. 물어보는 거야. 대통령이 돼서 합칠 거야? 안 합칠 거야? 안 합치면 나는 당연히 잘리겠죠. 합쳐야겠지. 이거 어떡하겠어. 대통령인데. 이 지분 구조를 보면은 프랑스 정부가 르노의 뭐 20몇 퍼센트, 28% 들고 있는 대주주고 르노가 닛산 지분을 무려 몇 퍼센트 들고 있냐면은 43%를 들고 있어요. 닛산은 사실상 르노 거거든.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은 43%면은 정말 엄청 많이 들고 있는 대주주야. 20%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이면 거의 50%잖아. 43%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르노 건데 문제는 이건 일본에서잖아. 일본에 있잖아. 이건 프랑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장관 대통령이 된 우리 마크롱 형이 이거를 먹어라 그러니까 닛산에서는 들고 일어나지. 이걸 먹어라 그러고 있는 거야. 르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먹으려고는 안 했는데 지금 자기 아까 곤 형이 임기 다 되고 대통령이 돼서 물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형은 장관 시절부터 르노와 닛산 경영통합을 추진해 왔는데 닛산은 당연히 반발했고 그리고 곤 형도 옛날에는 그냥 느슨한 연합이 좋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마크롱 형이 대통령이 되고 자기 임기가 다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통합적으로 점점점 가야지. 통합을 해야겠다. 안 되겠다. 나 한 번 더 하려면 통합을 해야겠다라는 말을 슬며시 비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가 잠깐만. 야 내가 문제가 있다고 나를 물론 뭐 잘못한 게 있긴 하겠지만 나를 문제가 있다고 아니 우리 형이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형이 시켜서 했는데 갑자기 누가 내 뒤에서 칼로 푹 찌르더니 체포를 했어.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프랑스 정부에서도 야 이거 장난하냐 우리가 보낸 사실상 동인도 회사의 CEO 비슷한 그런 느낌이잖아. 자기 그 통합 르노 닛산의 통합 CEO를 지금 일본에서 체포를 해버렸으니까 유럽에서 르노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름이 나오죠. 사이카와 히로히토 이게 누구냐면은 카를로스 곤 회장을 뒤에서 찌른 분입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했어요. 이게 내부 일본인 사장이거든. 한마디로 자기들이 내부 고발을 어디에다 했냐 도쿄지검에다가 도쿄지검 송부했다 그러죠. 내부 고발을 해서 카를로스 곤 회장을 체포해버립니다. 해당 내용은 도쿄지검에 제공하고 도쿄지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날려버린 거죠. 두 개를 통합하려고 그러니까 날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카를로스 곤 회장이 횡령으로 체포됐다라는 뉴스를 보면은 물론 횡령하고 나쁜 짓을 했었겠지만은 기본적인 양상이 이렇다는 걸 좀 아셔요. 카를로스 곤 형이 두 개를 합치려고 그러니까 노 하다가 야 하니까 미안해 하고 합치려고 그러니까 칼로 쳐버린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카를로스 곤 형은 얼마나 억울하겠니? 물론 뭐 잘못한 걸 했겠지만 횡령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했는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뭐다 감옥에 들어가서 유치장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반역이야. 통합 작업에 불만을 품은 내부 세력의 반역이라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반역과 음모다. 나를 날리고 통합 작업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곤 형의 와이프께서는 당연히 야 니들이 이거 시켰으면 살려는 줘야지. 프랑스 정부에다 지금 부인께서 야 살려는 줘야지. 살려는 드릴 게 아니었냐? 지금 2019년이에요 4월달에. 더 노력해야지. 충분한 지원해줘야지. 야 그거를 그렇다고 거기다 갖다 넣으면은 살려는 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닛산이 이거를 옛날부터 몰랐던 건 아니지. 왜냐면 마크롱 형이 장관 시절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닛산은 어떻게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돈이 이미 자기들 르노보다 훨씬 더 잘 나가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지분율 상향을 계속 검토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르노가 닛산 지분을 43%를 들고 있어서 거의 지배라니까 반대로 닛산이 르노 지분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마디로 나도 네 걸 사서 네가 나한테 마음대로 못하겠다. 이걸 하려고 네 걸 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르노가 닛산을 지배하니까 닛산이 르노 지분을 살려고 그러면 오케이를 하겠니? 이사회에서? 일본 쪽 CEO들은 사장들은 정부도 그렇고 르노 지분을 맞상대로 사서 서로 대등 입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르노가 안 하죠. 이거 못하게 한단 말이야. 신주를 사거나 할 때는 르노 측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못하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당연히 경영권 싸움이 납니다. 고 회장이 체포가 되고요. 즉각적으로 체포가 된 다음에 르노 측이 닛산 이사회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곤이 개인 비리를 핑계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음 회장을 지명하겠다. 곤 말고 군을 넣겠다는 거죠. 카를로스 군을 넣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 곤 형이 그런 안 좋은 짓을 했어? 오케이 카를로스 군 형을 보낼게. 그랬더니 거부를 합니다. 자기 대주주거든. 43%를 들고 있는 대주주인데 거부를 했어요. 게다가 이게 누가 얘기를 하냐면은 경제산업상까지 얘기를 합니다. 협력관계 유지하기를 강하게 지지한다라는 말을 경제산업상까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일개 기업 그거 얘긴데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긴 뭐한 게 43% 들고 있으면은 사실상 르노 거거든. 르노 건데 어떤 일본 기업,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걸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이렇게 르노가 보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될 것 같거든? 얘네가 자꾸 개겨. 그러다 보니까 등치를 더 크게 만들어서 닛산의 크기를 줄여서, 지금도 르노, 닛산, 미쓰비시 세 개 회사가 합치고 있거든요. 더 크게 만들어서 쟤네 입기물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르노한테 날 가져야 하잖아요. 나를 인수해라. 그럼 르노는 무조건 오케이라 그래요. 덩치를 키워서 닛산보다 내 덩치를 키워서 이 전체 중에서 닛산의 비중을 낮추겠다는 전략을 쓰는데, 닛산은 굉장히 싫어하죠. 일단 자기들까지 먹으면서 같이 먹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닛산 측에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냐, 2019년 4월 29일 날에는 나오고 있죠. 거부하는 닛산. 이게 거부가 될까? 경제학적으로는 사실 거부가 불가능한데 이게 정치니까 이제부터는 피아트와 합병을 해서 덩치를 키우려는 르노와 내키지 않는 닛산 미쓰비시가 둘 다 르노의 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지분이 내려가거든. 40% 들고 있고 34%이기 때문에 닛산과 미쓰비시가 둘 다 르노 거라고 하면 몰라도 압도적인 대주주가 르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닛산은 근데 참 할 말은 없긴 한 게 지분이 이렇거든. 이거 언제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지분의 74%가 외국 지분이. 근데 이렇다고 이걸 외국 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애매하잖아.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74%가 외국 거니까 외국 애들이 야 이거 우리가 M&A에서 가져갈게 하는 거거든? 이거 용납할 수 있나? 지금 그 문제에 걸린 거죠. 우리나라 르노 삼성도 상당히 애매한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르노 삼성의 차량별 2018년 수출인데 요 노란색이 78% 80%잖아요. 요게 로그입니다. 닛산 로그예요. 닛산 차를 만드는 거예요. 닛산.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형이 누구냐면은 지금 감옥에 계시는 곤형이. 게다가 이 계약은 아마 곧 만료가 될 겁니다. 만료가 되니까 새로운 계약으로 바꾸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장 강력한 우군이라고 하면 몰라도 이런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은 곤형이 가 계시거든? 제1에 가 계신단 말이야. 요 제1에 가 계시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알기 힘들다. 이거 뭐 정치잖아. 여기서부터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닛산 차량을 만들어서 파는 걸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닛산이 이 르노하고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고 새로운 CEO가 누가 되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애매합니다. 알 수가 없는 구름 속에, 안개 속에. 물론 우리 르노 삼성 쪽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히 물량을 지금 받기를 아마 교섭을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기대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르노, 닛산 세계 2위 자동차 회사의 상황인데, 궁금한 거는 우리 피아트 크라이슬러 형들이 왜 이렇게 자기를 팔려고 합병을 하려고 난리를 치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사실 앞에 있는 건 다 잡설들이고, 왜 피아트 크라이슬러 형들이 이렇게 자기를 팔려 그러는가. 르노 형한테 합병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르노 형한테만 얘기했냐?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GM에 나를 사주세요. 얼마 전에는 폭스바겐에 나를 사주세요. 얼마 전에는 믿거나 말거나 현대차에 나를 사주세요. 2017년이에요. 이때 현대차가 피아트 크라이슬러를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로 애널리스트 형들이 말이 많았어요. 이거 사야 될까 안 사야 될까? 정답은 없지. 애널리스트끼리도 이거 말이 많았어. 이걸 사야 될까 안 사야 될까? 이 크라이슬러란 이름은 자동차 업계 사이에서는 거의 언급되면 안 될 정도의 저주의 이름입니다. 저주의 이름. 크라이슬러를 가져간 데는 족족 망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상당히 꺼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피아트 크라이슬러를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됐어요. 결국엔 안 샀죠. 결국에 안 사니까 마음이 급한 분이 있었어. 누가 마음이 급하겠니? 우리 지금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제 방송 보신 분 아시죠? 기도하고 있는 형들 계시잖아.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 제 옛날 방송 보세요. 이 현대차에 들어왔다가 아직도 이렇게 염원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엘리언 매니지먼트라고 저 높은 데 들어왔다가 하다가 한 번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서 깊은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형들이 있는데, 야, 이 형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골로 간 거 지금 자기들 살아. 내가 줄 대줄게. 지금 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되던 안 되던 이미 골로 갔는데 내가 줄 다겠다. 어떻게 좀 합병을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지금 열심히 얘기했었죠. 결국 기도하다가 줄까지 대준다 그랬는데 이게 나쁜 형들이지. 좀 이렇게 좀 보듬어줘야지. 에이씨 하고 인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다시 옛날 영상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에리언 매니지먼트가 좀 저러고 있는데,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겠는데 저렇게 자기를 팔려고 자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버가 1분기에 우린 1년에 1조 손실 나면은 회사가 망하는데 안 망하는데 되는데, 우버가 한 분기에 1조가 손실이었어. 3개월 3months 1조 손실. 매출은 늘었다고 좋아하고 있어. 상장했거든요 얼마 전에. 상장 후 첫 실적이 마이너스 1.2조야 석 달에. 자, 이게 뭐를 뜻해요? 많은 뜻도 있겠지, 많은 뜻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근의 혁신과 최근의 어떤 기술 개발 혁신, 이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 옛날에는 돈을 쓰더라도 그게 수익으로 빨리빨리 연결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기술 발전이 됐다면,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안 되고 먼저 쫙 올려버리고 시작을 하니까 이만큼이 다 손실로 잡혀버리거든. 옛날에 손실로 잡힐 것 같으면 조금 천천히 가다가 또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면 요즘엔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요즘에 혁신을 하는, 요즘에 뭐 기술 개발해야 되는, 요즘에 뭘 해야 되는 이쪽은 손실이 너무 커. 우버 손실을 보세요. 한마디로 이게 뭐 R&D라고 할 수도 있고, R&D나 어떤 혁신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너무 많이. 시장을 먼저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 자,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혁신을 하는데 기술 개발을 하고 R&D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자율주행차, 뭐 차량 공유 프로젝트, AI, 자동차가 컴퓨터가 된다 요즘 이러면서 자동차 시장이 1999년, 1998년 이후로 20년 만에 최대 변혁기거든요. 1999년, 98년에 M&A 성공하고 그러던 애들이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1등에서 5등까지 쫙 먹었어. 지금까지 시장을 20년간 지배왔는데 중국차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고, 덕을 봐서 20년간 지배왔는데, 이제 뭔가 한 20년 만에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잖아. 서서히 개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투자를 해야 돼. 누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자율주행차도 해야 돼. 차량 공유 프로젝트도 해야 돼. 뭐 AI도 해야 돼. 뭐 모두 해야 돼. 자동차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근데 이거를 다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아래 있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 비싸다는 거를 깨닫고 있어. 너무 비싼 거야. 우버를 보니까 엔간한 덩치로는 지금 안 돼. 그 많은 경우 그 비용을 나누면 좀 더 형편이 낫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차피 자율주행차, 어차피 수소차, 어차피 전기차, 어차피 차량 공유 프로젝트, 어차피 뭐 AI를 개발을 하려면은 너와 내가 합쳐서 하나로 개발하는 게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야. 나 혼자 이거를 개발하면은 망할 것 같은 시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개 중에 하나지. 쟤네랑 나랑 합쳐서 비용을 절약하던가, 둘이 합쳐서 둘이 같이 개발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런 혁신을 사던가. 손정형은 사는 거죠, 우버 같은 경우에. 세 번째는 아예 스타트업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낚시가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 거지. 한 10개쯤 스타트업을 사갖고 걔 중에 한 놈이 되기를 그물을 던지던가.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낚시를 요걸 아주 잘해서 내가 대어를 낚겠다 해서 한 명을 팍 찍은 다음에 요게 대어가 되기를 원하던가. 그게 아니면은 2번 3번을 못할 것 같으면은 등치를 키워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너와 내가 합치고 이러여러 합쳐서 만드는 비용을 줄여야죠. 100조가 든다 그러면 나 혼자 쓰면 100조지만 2개 회사가 쓰면 50조고 3개 회사가 쓰면 30조잖아요. 이게 지금 자동차 산업의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얘기인데, 여기는 뭐 보다 똑똑한 몸집 불리기 이런 말을 쓰는데 아까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장래성 있는 IT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쟁사와 제휴하거나 했던 말이죠, 방금 전에. 아니면은 아예 유망업체 발굴, 그물을 던지는 거지. 그물을 던져서 누군가 걔 중에 한 명이 성공해. 그럼 왜 요즘에 이러느냐? 뭐 그건 뻔하죠. 20년 정도 지났던 자동차 산업의 어떤 그때 1999년으로 잘 해먹고 최근에 뭔가 바뀌고 있잖아. 뭐가 바뀌는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자, 피아트 르노 합병을 봅시다. 다 보면은 뭐 딴 거는 뭐 그렇게 쳐도 보시면 목표에 뭐가 있어요? 연구개발 비용 절감이 있어. 옛날엔 이런 표현 잘 안 나왔어. M&A 할 때. 옛날엔 대부분 등치 세계 몇 위가 되겠다, 너와 내가 합쳐서 어디 아시아 지역을 먹겠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있지만은 전기차, 이 지금 르노가 전기차 쪽에서 앞서간다 그러는, 닛산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연구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버를 보니까 안 되겠거든. 너와 내가 합쳐서 같이 하자는 거야. 공장 폐쇄, 인력 합치 이런 거 안 할게. 지금 이런 거 하려고 지금 합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않을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앞으로 누가 살아남을지도 모르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작년 글로벌 자동차 M&A가 100조를 넘어서 역대 최대다. 2019년 얘기거든요. M&A가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겠어요? 조그만 회사까지 스타트업까지 모두 다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뭔가 바뀌고 있거든. 누가 승자인지 지금까지는 20년간은 누가 승자인지 뻔하잖아. 중국 시장 먹은 거 봤잖아요.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 먹으니까 당연히 잘 나가겠지. 르노 닛산이 잘 나가니까 르노 닛산 잘 나가겠지. 현대 기아차 먹은 게 엄청 훌륭했으니까 비교적 잘 나갔는데 이게 2019년쯤에 오니까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자동차가 컴퓨터가 돼? 전기차? 모르겠거든. 개발할 건 너무 많아. 뭔가 지금 변화한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잖아. 근데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여기 나오죠? 카마겟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카마겟돈.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겠는 시장이 온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가. 이걸 다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게임의 판이 새로 짜질 것 같은데 이걸 내가 혼자 다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합쳐서 돈을 나누자. 아니면은 아예 M&A로 된 놈을 산다. 그물을 던진다. 낚시를 하건 그물을 던지건 지금 뭐 M&A가 엄청나잖아. 자동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 왜냐하면 아까 표를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참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게 요거 앞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잠깐 보면은 99년에서 여기 00년 사이에는 사실은 각도가 바로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M&A가 막 일어나더니 끝나자마자 빵 튀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스케일이 달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튄 거거든요. 끝나자마자 얘들이 20년 했잖아. 여기 왔거든. 그럼 누가 20년을 더 할 건지 이제 물음표를 찍고 있다는 거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근데 꼭 나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똑똑하겠니? 다 어디서 보고 듣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카마겟돈이라고 하잖아. 여러분들은 뭐 이 게임 이게 생각나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나오는 신문 기사를 잠깐 봅시다. 도요다가 일본 시가총액 1위예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230조입니다. 되게 커 보이죠. 도쿄 시가 일부 증권거래소 4%야. 근데 230조 커 보입니까? 도요다가 일본 시가총액 1위, 세계 자동차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230조 커 보여요? 다른 기업들은 100조가 안 됩니다. 대부분 자동차 기업들. 현기차 몇 조더라? 40조인가 50조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구글이 몇 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몇 조입니까? 애플이 몇 조예요? 이게 몇 분의 몇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2007년에 도요다가 세계 10위권이었어요. 현재 30위권. 이젠 상대가 안 돼요. 여기 일본 경기평가 이게 나오죠. 도요다는 5분의 1밖에 안 돼. 1조 달러. 글로벌 IT 기업들의 시가총액 1조 달러. 1000조죠. 1000조를 넘었는데 도요다 이제는 누가 미래차 산업 진출을 선언한다. 도요다를 인수하겠다. So what? 문제될 게 없다는. 유튜브가 200조 평가를 받는데 지금 도요다가 200조밖에 평가를 못 받아.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를 IT 기업들이 인수한다라고 선언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자기 등치 20%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뭐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시가총액을 볼까? 도요다 220조, 폭스바겐 100조야 100조, 우버가 지금 80조, 현대차는 어디 있습니까? 30조는 약간 차이는 있겠죠. 약간 차이 있어도 40조 잡아도 뭐 1000조짜리 회사가 40조짜리 사는 거는 일도 아니겠지.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우리 손정희 형의 말을 잠깐 빌리자면은 앞으로 자동차는 교통기관이라는 시점에서 하나의 부품이라는 거. 이 형의 의견에 따르면 제 멍청한 제 의견이 아니라 아무래도 저보다 한 1000배쯤 똑똑한 형의 의견에 따르면은 자동차 회사에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해줄 수 없는 게 하나의 부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컴퓨터 시장 있잖아요. 컴퓨터 하드웨어 만드는 업체 있잖아. 델 컴퓨터, HP, IBM 컴퓨터 사업부를 비싼 가격을 쳐줄 수가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전체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체 생태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쪽을 비싸게 줘야지 요 컴퓨터 만드는 회사를 비싸게 줄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 하나의 부품이다. 앞으로 자동차는 교통기관이라 시점에서 하나의 부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다. 그러니까 지금 200조짜리가 됐어요. 200조가 싼 건 아니지만. 그럼 뭐 어떤 기업이 경쟁력을 얻을까? 이 아저씨의 말은 교통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가로 열고 뭐예요? 누군지는 모르겠다는 거잖아 지금. 아직 등장을 안 했잖아. 이 앞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어떤 기업이 경쟁력을 얻을 것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 아저씨는 플랫폼이라는 거고 이 아저씨는 어떤 사람은 AI라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럴까 자율주행이라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소차 어떤 사람은 전기차 많을 텐데 이거 지금 물음표잖아. 아직은 어느 기업이 경쟁력을 얻게 물음표기 때문에 이쪽을 향해서 엄청난 투자들이 쏟아지고 있고 적자가 미친 듯이 나니까 혼자서는 못 버틴다는 거지. 그러니까 FCA 같은 경우에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자꾸 합쳐서 비용 절감에 나서는 거고 손정희 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픈 교통 플랫폼 생각하면 이 업체에다가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요타나 그런데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낮게 나오는 거고 손정희 형 같은 경우는 저처럼 입으로만 떠들지 않고 몸으로도 움직였죠. 2018년 10월입니다. 도요타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들 앞으로 보면 니들 쩔이거든? 쩔이니까 나하고 손잡고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만들자.
도요다 손정영하고 도요다 사장이 도쿄에서 10월 8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동 출자 회사 설립을 천명했다. 너희들 그렇게 가면 망해. 부품이잖아. 그렇게 가면 망해. 새로운 걸 추구하자. 일단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자율주행차 보급이라고 하는데 모르죠. 그 앞에 나왔지만 가운데 제가 아까 쳐드렸던 가운데 안에 뭘 넣을지를 고민하라자는 거잖아. 지금 정답은 자기가 보기엔 플랫폼이니까 이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안에가 뭐가 들어갈지는 아직은 정답은 없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뭐 알긴 알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똑똑하니. 어떻게 하고 있니? 유명하잖아요. 모르겠다. 어떤 자동차 회사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저 판이 커지니까 삼성도 전장, LG도 요즘에 뭐 전장 그러잖아요. 이것들 전장, 반도체 왜 다 전장 그러겠어. 저 생태계에 참여해서 우리가 먹겠다라는 그런 손정영처럼 어마어마한 계획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런 계획을 짜고 투자를 하기에는 없는 것 같아. 저런 무지막지한 누가 이길지 알아. 가로에 누가 들어갈지 알고 여기에다가 낚시를 던지건 그물을 던져갖고 이익 보는 그날까지 돈을 넣어서 승리를 하겠다. 이런 기업은 없지만 그게 커져? 그러면은 거기다가 제공하는 얘네들도 커지겠지. 자꾸 뭐 얘기하죠. 뭐 숟가락. LG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커지겠지. 그게 가운데 과연 뭐가 들어갈지. 자동차 시장에 뭔가 바뀌는 거는 뭐 누가 봐도 확실하잖아요. 지금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서 지금 물음표를 띄우고 있고 이 뭔지를 향해서 너도 나도 투자를 하니까 적자가 커지고 있지만 내가 거기 뛰어들기는 좀 위험하지만 이건 커지겠지. 자, 이런 식으로 다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커질지는 사실은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참 적절한 것 같아. 이게 게임 스크린샷이거든요. 딱 2019년, 2020년 들으면은 딱 요 상황. 모르겠다. 카 아마겟돈. 자동차로 들이박는다가 아니라 지금 모르겠거든. M&A를 왜 이렇게 많이 하겠어요. 작년 글로벌 자동차 M&A 100조 넘어 역대 최대다. 안 보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과연 최종 승자가 누가 될까? 손정희 형은 저쪽이라고 하는데 과연 저쪽일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자 이게 피아트 크라이슬러 자기를 팔려고 하는 주된 이유인데 옛날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크라이슬러가 1998년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벤츠에 팔립니다. 너무 막장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거든요. 그래서 벤츠에 팔려요. 벤츠가 얼마에 샀냐면은 크라이슬러를 300 어떤 분이 아까 그랬더라고요. 야 벤츠하고 BMW 형 어디 갔어요? 세계 1등에서 10등까지? 없죠. 왜 없을까? 아까 세계에서 1등까지 자동차 라인 보여드렸는데 물어봤잖아요. 벤츠 어디 갔어요? BMW 어디 갔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있을 수 있었어요. 벤츠가. 벤츠는 고급차를 파는 데잖아요. 크라이슬러는 대중차를 파는 데고 이 합병이 성공을 했으면 거기 있었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M&A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놓은 회사들이 아니면 중국에 성공적으로 들어갔거나 20년을 해먹었잖아. 벤츠는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크라이슬러에 베팅을 했거든. 얘네는 크라이슬러에 얼마? 거의 40조를 넣었습니다. 40조를 넣었다가 어떻게 됐냐? 뭐 다 알죠 뭐. 2년도 안 있어서 주가가 47% 폭락을 하고 10년도 못 버텼어요. 10년도 못 버티고 결국엔 서버러스라는 펀드에다가 360억 달러 주고 산 거를 74억 불에. 야 이거 얼마나 날린 거야. 40조에 사서 8조에 팔았어요. 마이너스 30조. 남들 이때 트리플 콘텀 점프하고 이제 막 세계의 지배자로 나가고 있을 때 벤츠는 이거 한 방에 바로 뒷발 걸려서 유명합니다. 왜냐면 저게 워낙 저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딜이었거든. 세기합병이었어. 세기합병. 벤츠에 들어간 게 천상의 결혼, 세기합병. 드디어 다임러 벤츠를 세계 10대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퀄리티 말고 숫자까지도 합병을 했지만 9년 만에 투자 원금의 80%가 날라. 실패 원인은 뭐 쭉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크라이슬러가 문제가 많았죠. 그거를 커버하지 못했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 지리는 자동차, 우리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벤츠 다임러의 최대 주주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10% 돼요. 쿠웨이트보다 1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벤츠가 중국 차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럼 닛산은 프랑스 차냐? 그렇게 좀 애매하기도 한데 벤츠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중국입니다. 최근에 다임러 그룹이 많이 살아났어요. 벤츠가 많이 살아났어요. 340만 대 많이 살아났죠. 현대차 반밖에 안 되긴 하지만 많이 살아났죠. 반도 안 되죠. 역대 최대 실적이긴 한데 중국 지리자동차가 들고 있고 참고로 중국 지리자동차가 생각보다 훌륭한 업체인 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볼보를 사서 볼보 스웨덴의 볼보를 중국 업체로 만든 게 지리입니다.
스웨덴 자동차 볼보 산다 그래 중국에 산다고 막 말이 많았잖아. 2010년에 뭐 볼보의 뭐 명성이 어쩌고 뭐고 어쩌고 뭐 그랬는데 볼보가 그때는 지리보다 20배가 더 컸어요. 2조를 냈는데 더 줄 의향도 있었대. 이걸 산 다음에 뱀이 코끼리를 삼켰다. 볼보가 훨씬 큰데 지리가 먹었다고. 지금은 반대입니다. 지금은 지리 차가 엄청나요. 지금 중국 시장에서 전체 4위죠. 반대로 다임러 벤츠의 최대 주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뭘 욕을 먹었냐? 현대차가 욕을 많이 먹었죠. 현대차가 하필 2014년에 그 땅을 사던 시절에 아까도 봤지만 실적이 막 좋아지다가 땅을 산 다음에 꺾이잖아요. 우연치 않게. 땅을 안 샀어도 꺾였을 것 같긴 한데 딱 그때 꺾이는 때기 때문에 뭐 이런 욕을 많이 먹었죠. 지리차는 볼보를 샀는데 현대차가 땅을 사냐 뭐 이런 욕을 많이 먹었는데 뭐 땅값이 많이 올라서 현대차도 사실은 50%가 올랐다. 역시 땅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됐건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봐. 왜냐면은 1999년 2000년에 기아차를 먹고 쭉 좋았으니까 2020년까지는 그게 지금 연결해 오거든.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카마겟돈 자동차 시장이 뭔가 바뀌고 있을 때 지금 1999년처럼 현명한 판단을 해서 뭔가 해내면은 또 20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에. 못하면 할 수 없지만 기아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 이게 예전 거예요. 2012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M&A가 기아차 인수였어요. 이거 인수하고 20년 했잖아. 20년.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면서 사실상 국내인 경쟁자가 없어지고 97년에 먹었으니까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거의 20년간 독점 비슷하게 하고 해외에서도 쭉쭉쭉쭉 뻗어나가면서 역대 최고 M&A. 지금은 이게 위치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 하이닉스가 워낙 대박이 나서 그렇지만 옛날엔 이랬어요. 요거를 비슷한 혁신, 비슷한 뭔가 변혁을 20년 만에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 GM입니다. 우리나라도 연관이 있어서 할 수가 없대. GM이 이게 참 재밌는 회사인데 뭐가 재밌냐? 어차피 자세한 내용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 건너뛸게요. GM이 한창 잘 나가다가 1900년대, 1990년대, 1980년대부터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잖아요. 일본 차에 밀려. 일본 차에 밀면서 경쟁력을 쫙 잃기 시작하니까 이 1999년도에부터 M&A를 시작해서 GM 대우를 먹죠. 대우를 먹어서 우리나라 GM 대우가 되고 나름 GM이 그나마 조금 경쟁에서 이제 GM 대우를 활용하면서 조금 살아나나 했는데 문제는 GM이 2000년대 자기들 경쟁력 잃은 거에 대해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뭐에 투자를 많이 했냐? GM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럼 안 되지. GM이 금융에 투자를 합니다. 차로 유명했던 게 아니라 GM이 2000년대 초반에 금융으로 유명했습니다. GMAC인가? 내 기억이 잘 안 나. GMAC 맞는 것 같은데 GM이 금융 뭐 대출 이쪽으로 엄청 유명했어요. 2000년대 초에 GM 캐피탈 그런 거, GM 캐피탈 엄청 유명했어요. 그쪽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본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 2000년대에 잘 나갔어 나름. 오 좋아 괜찮아 이거 할만한데 그랬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이 났죠. 2008년도에 뭘 맞았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맞았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 이후에 GM 주가 추이거든요. 2008년 5월에 20불이었어. 리만을 맞자마자 2불 왔습니다. 10%가 됐어요. 여기서 GM이 망할 뻔했습니다. 망할 뻔한 게 아니라 망했죠 사실상. 다른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폭락은 안 했거든. GM은 그렇게 폭락한 데가 이게 금융에다가 엄청 지분을 많이 뒀단 말이야. 지분을 뒀다가 리만 때 완전히 KO 당해서 이거 2달러였는데 그 당시에 은행들이 보고서를 뭐라고 냈는지 아세요? GM 목표 금액 아직도 기억이 나. GM 목표 금액 0달러. 실제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2달러짜리 회사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를 목표로 할 것 같아요? 했더니 어떤 은행이 보고서를 냈는데 0달러라고 냈어요. 2달러 비싸다. 2달러 사지 마라. 목표가 얼마인데 했더니 0달러. 이거 상패라. 이건 못 산다는 거야. 목표 금액 실제로 나왔던 보고서예요. 유명했어요. 아주 유명한 은행이 낸 거기 때문에 0달러. 망한다 이거야. 실제로 거의 망했죠 이건. 왜냐면은 이거 미국 정부가 안 들어왔으면 망했을 거예요. 미국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까스로 살아나죠. 가까스로. 2000년대 초반엔 GM 대우가 나름 역할을 해줬고 이 GM이 금융에 살았다가 금융의 한 방에 간 회사인데 문제는 우리 GM 대우 얘기는 많이 안 할 텐데 GM 대우도 사실은 금융으로 아주 큰 칼을 맞았어요. 똑같아요. 자기 모회사하고 똑같습니다. 순이익이 이 보시나요 여기? 1조짜리를 맞았거든요. 08년에 리만 때. 이거 왜 1조를 맞았을까? 자동차가 이렇게 미친듯이 안 팔려서 마이너스 1조를 맞았을까? 엄마가 여기서 날라갔거든? 아까 보셨죠? 그 2달러 된 거 주식. 순이익이 1조를 찍었어요. 마이너스 1조를. 이때 2008년에 이렇게 잘 나가다가 보통 같으면 이 정도 꼭 말 텐데 왜 그랬을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GM 대우가 대표적으로 키코로 날아간 회사입니다. 환해지를 위해 들어놓은 키코가 평가 손실이 얼마가 잡혔냐면은 2008년에 2조 3천억이 잡혔어요. 2009년에 이게 물론 다 키코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뜯어볼 수 없으니까 파생상품 평가 거래 손실액이 8천억이 잡혔어요. 2조가 잡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이 파생상품 평가 거래 손실액을 메우다가 2008년에 와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어. GM 대우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때인데 이때 만약에 저걸 안 맞고 좀 이렇게 좀 뻗어나가 줬으면 뭔가 달랐을 수 있는데 이때 한 방을 맞은 다음에는 다시 회복은 했지만은 요렇게 안만하게 꺾이죠. 물론 이 꺾이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GM 대우한테 돈놀이 한다는 말이 많죠. GM 대우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그걸로 이자를 받아간다. GM 대우에다가 부품을 팔고 자동차를 갖고 오는데 부품값을 높게 해서 돈을 빼간다. 이제 이런 말이 많아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기사 많잖아요. 실제로 군산 그 자동차 철수하기도 했고 뭐 2조 이상 뽑아갔다, 먹튀다, 철수다 이런 내용이 많은 게 이제 아까 전에 그런 내용이죠. 자꾸 돈을 뽑아간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실제로 GM 군산공장이 작년에 폐쇄를 했죠. 보여드리면 GM이 실제로 나갔습니다. 군산공장이 10개월 만에 매각이 2019년 3월에 이제 반대로 이제 새 주인을 찾게 됐다는 건데 작년에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냐? 요거 그냥 뉴스로만 알아두세요. 산업은행과 GM이 계약을 새로 맺었거든요. 한창 이슈였죠. 산업은행이 7억 5천만 달러가 대충 8천억을 넣고 GM은 기존의 대출 금액을 출자 전환 주식으로 바꾸고 신규 투자를 한다. 요게 새로운 지원책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문들이 얘기를 하는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산은은 7억 5천만 달러를 현금으로 넣어서 주식을 확보합니다. GM 대우에 들어가 있던 기존 대출금, 한마디로 기존 대출금에서 이자 받았던 거 있잖아. 그 기존 대출금은 어차피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출자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36억 달러, 3조 넘게 신규 투자를 4조 가까이 신규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대출로 잡힌다는 문제가 이따 이제 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은 뭐예요? 이자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회사가 망하더라도 요거는 소송을 걸 수 있고 뭐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건데 어쨌건 GM과 산업은행이 손을 잡아서 아직은 다시 살리는 쪽으로 잠정 합의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살리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좀 잘 돼서 살아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요. 자, 그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미국 자동차가 원래 몰락한 얘기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면은 미국이 자동차 왕국이 몰락 때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을 했잖아요. 이게 러스트벨트죠. 러스트벨트. 아까 전에 FCA 크라이슬러나 GM이 박살나고 그 전에 포드도 박살나면서 여기입니다. 러스트벨트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런데 여기가 러스트벨트거든요. 여기가 그냥 망했어요. 쟤들이 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살인사건 최다 도시가 1, 2, 3, 4가 3등 빼고 여기는 이제 멕시코 쪽이니까 3등 빼고 전부 다 위에 몰리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다시 희망이 찾아왔다라는 게 작년부터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 미국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디트로이트 시내가 조금씩 활력을 찾아낸다라는 내용이 2018년에 나오거든요. 이때까지 한 20년 걸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반등한 게 17년 걸렸어요. 러스트벨트가 쇠락한 다음에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냐라고 요 희망 싹 틀 때까지가 20년이 걸렸어요. 20년 암흑기. 이제는 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아까 전에 있던 BMW는 어떻게 됐어요? BMW 어떻게 됐을까? BMW는 되게 독특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크반트가라 그래서 이 BMW를 대부분 지배하고 있는 뒤에 있는 이제 전문식 경영이 내세우고 뒤에 있는 크반트가가 있는데 문제는 BMW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94년에 랜드로버의 유명한 로버를 인수합니다. 그랬다가 99년에 망했거든요. 이거 얼마야? 70억 유로니까 우리는 얼마야? 거의 9조? 8조? 이거를 샀다가 BMW가 그때 당시에 남들을 뻗어나갈 때 얼마에 팔았어요? 랜드로버를. 0원에 팔았어요. 0원. 모든 손실을 다 합치면 거의 10조 가까운 손실을 입고 10파운드 0원이죠. 0원. 한마디로 버렸어요. 로버를. 9조 손실을 입고 총 버렸어요. 이때 만약에 BMW가 로보 말고 딴 거를 샀던가 로보로 성공을 했으면은 아까 전에 그 메가 트렌드를 올라타고 좀 뻗을 수 있었을 텐데 이때 남들 얻어 탈 때 떨어졌기 때문에 다임러 벤츠도 똑같죠. 탈 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은 세계 10대 뭐 그런 데까지 들어가기는 좀 힘들었죠. 지금도 아직도 크반트가가 다 들고 있습니다. 이걸 로보를 뱉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결론적으로 주제는 앞으로 점점 더 자동차 시장에서는 지난 1999년과 2000년처럼 M&A가 엄청나게 발생될 확률이 높다. 무조건 높겠죠. 왜냐?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니까. 투자해야 될 건 너무 많으니까. 스타트업에 막 공격적으로 살던가 될성부를 떡잎을 사던가 너와 내가 합쳐서 비용을 나누던가 뭐가 됐건 간에 이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 아니면 정말 내가 이빨 깎게 물고 R&D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은 둘이 백지장도 맞들이 놨다고 둘이 하던가 새 걸 사던가 많은 걸 사던가. 카마겟돈 시장이라고 하는데 한 2017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16년은 좀 빠른 것 같고 17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맥스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언제가 이게 완료가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이런 시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도 이 시장에 잘 올라타서 다들 부자가 되기를. 아까도 보셨죠? 잘못 올라타면은 20년 암흑기입니다.
디트로이트 20년가 그랬더라. 잘못 올라타면 20년 암흑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이 20년마다 오는 것 같아. 요 20년 사이클을 이번에도 우리도 잘 올라탈 수 있도록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